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3페이지 중국의 민족운동.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개항이 됐고요.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근대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게 성립이 됐었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신해혁명 이후에 자, 중화민국이 자, 수립이 되는데, 이 중화민국에서 실질적 총통후 누가 올라왔습니까? 위안스카이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위안스카이의 자, 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요. 순원과 이제 타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순원 같은 경우는 신의 혁명을 이제 주도했었던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혁명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혁명파들을 탄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순원을 탄압하죠. 자, 그랬을 때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이 국민당을 뭐 시키냐면 해체시킵니다. 1913년. 나중에 국민당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당 순원이 만든 거예요. 자, 순원이요. 1905년도에 중국혁명동맹이라는 모임을 도쿄에서 만들어 놨고 나중에 신해혁명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단 말이다. 그럼 신해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자, 그 중국혁명동맹회가 하나의 정당, 국민당으로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럼 국민당이라는 정당은 1912년 순원이 만든 건데 그 순원이 만든 국민당이 정치적인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여기에 있는 위안스카이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국민당을 결국 뭐 시켰다? 해체시켰다. 이 모습을 우리는 혁명파를 탄압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이 위안스카이가요. 무슨 정책이라는 걸 취하냐면 전공정책이라는 걸 취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전공정책을 잘 안 써요.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쌤이 좀 이따가 신문화운동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굳이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전공정책은 무슨 말이냐면 공자님을 존중하는 정책 이러거든요. 그럼 공자님 시대, 맹자님 시대 그럼 전 근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전 근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황제 체제를 자 부활하려는 이 황제 체제를 자 부활하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 1915년도에 황제 체제를 부활을 시킵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현대의 어떤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역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안스카이가 지금 요걸 하고 있었을 때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었을 때 자 민중들은 왜 가만히 있지? 아니 우리가 신해혁명을 통해서 자 피 흘려서 혁명에 성공을 했고 결국 근현대의 어떤 그 정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자 공화정의 정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공화정의 대표로 물론 위안스카이가 올라왔지만 이 공화정의 정부 민중들은 그 위안스카이가 황제 체제를 부활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지? 야 니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답답하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모르는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민중들을 뭐 해야 된다? 깨우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자 무슨 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화운동은 누가 중심이 됐냐면 천도슈, 후스, 자 그 다음에 루신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문화운동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여기에 어떤 잡지를 발행하냐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자 발행했었을 때 이 잡지를 통해서 자 누구를 계몽시키는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잡지로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중들한테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유교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 유교의 전통 문화를 자 비판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서구의 민주주의, 합리주의 자, 이런 사상을 수용해야 된다. 자, 민주주의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자, 수용하자. 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신문화운동인데 여기 보시면 유교의 전통 문화를 지금 뭐였습니까? 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안스카이가 무슨 정책이었어요? 전공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전공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 시대, 맹자님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중들아 이건 아니지 라고 민중들의 의식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문화운동에서는 자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그 유교 문화를 뭐 한다고요? 예, 철저히 디스합니다. 자 유교 문화를 까면서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를 지금 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객관주의, 실리주의 자 이런 사상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서구의 과학정신. 자 서구의 과학정신을 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그러면 신문화운동을 지금 나름대로 전개해서 민중을 계몽했는데 이때 잡지가 신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잡지를 우리가 쓰는데 딱딱한 이 문어체로 쓰면 사람들이 아무리 잡지라 하더라도 잘 안 읽거든요. 읽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어체. 구어체로 썼는데 자 이거를 자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백화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구어체를. 그래서 무슨 보급운동? 백화체. 자 보급운동 이렇게 표현할게요. 백화체는 구어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백화체로 쓴 거죠. 아무튼요. 신문화운동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 뭐하게 되었다? 예. 의식이 자 성장이 돼 갑니다. 그럼 앞에 보시면 이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는요. 1915년에 황제가 결국 됐는데 여기 있는 위안스카이가 1916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면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 시점이 1916년도로 할 수 있겠고 사망한 이후에 누구들이 난립하는 시대가 되냐면 군벌들이 난립하는 시대가 됩니다. 물론 위안스카이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위안스카이가 집권했을 때부터를 자 군벌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거를 거기서부터 보지 말고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에 자 군벌 시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군벌 시대는요. 중국의 자 땅덩어리가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베이징이나 만주나 자 이런 지역 이렇게 일정한 넓은 지역을 장악한 누구들이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이쪽에 자 실질적 자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군인들이 난립했던 시대 이게 바로 군벌 시대입니다. 그러면 위안스카이가 죽고 군벌들이 난립하는 이 시대 그럼 당연히 이 신문화 운동에서는 자 어떤 세력들도 군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군벌 정권에 대해서도 디스를 했겠죠. 그래서 신문화 운동은 위안스카이의 전공정책 즉 황제체제 부활 이것도 디스했고 위안스카이 이후에 군벌 시대에 대해서도 자 비판을 합니다. 반군벌을 외치게 되죠. 아무튼요. 자, 이 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의 의식은 성장이 되었다. 자, 이제 오사운동으로 가봅시다. 이 오사운동은 1919년도인데요. 배경을 일단 말씀드린다면 이 배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이 의식이 성장이 됐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자, 불평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의식적 성장이 있었던 거죠. 신문화 운동을 통한 의식 성장.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바로 3.1 운동이 있었죠. 3.1 만세 운동. 이거에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이야, 저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는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완세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중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나서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오사운동의 세 번째 배경, 직접적 배경이 또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일본의 21개조 요구입니다. 그럼 일본이 21개조 요구, 이게 직접적 자 배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다시 갑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이 전개가 될 건데 미국이란 나라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멀로 선언이라는 걸 1823년에 해놨어요. 멀로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유럽은 유럽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근데 1차 대전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유럽에서 벌어졌죠. 그럼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멀로 선언의 근거를 두고 1차 대전에 처음에 참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전쟁 중간에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이란 이 작전 때문에 미국 배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돼요? 뭐야? 난 가만히 있는데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요. 미국이 참전하게 된 거는 전쟁 중간에 참전합니다. 1917년에 자 참전하게 돼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1917년에 참전했을 때 여기에 있는 중국도 따라 붙습니다. 자, 중국도 따라 붙었는데 이 중국의 자 그러면 참전한 시점은 몇 년이겠습니까? 1917년이겠죠. 근데 위안스카이는 몇 년도에 죽었죠? 16년도에 죽었죠. 그러면 위안스카이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1차 대전에 참전한 게 아닙니다. 위안스카이 죽고 나서 자 군벌 시대. 이 군벌 시대에서 가장 큰 군벌이 요 베이징과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최대 군벌. 얘가 누구냐면 장장림이거든요. 장쪼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장장림이가 최대 군벌인데 이 베이징 군벌 정부가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었던 겁니다. 됐죠? 1차 대전에. 그 다음에 그럼 중국도 어쨌든 참전을 했네요.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은 전쟁 시작됨과 동시에 일본은 여기에 참전을 해요. 그럼 일본은 영국과 체결한 조약에 영일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일동맹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 국가가 전쟁을 하면 당근 도와준다. 이쪽이 전쟁을 하면 당근 도와준다. 이게 영일동맹이거든요. 그러면 영일동맹의 근거를 두고 일본은 1차 대전에 처음부터 참전했어요.
그럼 실제 일본이 1차 대전에 처음부터 참전했는데 요 일본이란 나라가 유럽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 물론 함대 하나를 보내긴 하는데 유럽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영일동맹의 근거를 두고 1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독일, 1차 대전에서의 패전국 중에 하나가 독일이잖아요. 그 독일을 밀어내는데 일본이 함께 개입했다. 태평양에요. 태평양에 독일의 섬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의 섬들, 거기를 자 공격을 하고 이걸 뺏어요. 그 다음에 산둥반도,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 쪽에 누가 와 있었냐면 여기에 독일이 와 있었거든요. 독일 세력들이 이쪽에 많은 이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일전쟁 이후에요.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유럽 애들이 야 그래도 아시아의 반장이었었고 아시아의 호랑이가 중국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어떤 국력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얘들이 한눈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알아버린 겁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중국한테 엄청난 경제적 침탈, 압박을 가해요. 그때 여기 있는 독일이요. 산둥반도의 칭다오, 이 칭다오를 무단으로 막 점령합니다. 무단으로 점령을 했고 결국 청나라를 굴복시켜서 칭다오에 대한 이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맥주가 제일 유명한 동네가 칭다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맥주가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는요. 독일 맥주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독일 맥주가 유명한데 그 독일인들이 칭다오에 왔다가 고향 생각이 난 거죠. 고향 생각이 나니까 자 칭다오에서 어떻게 돼요? 맥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한 병 한 병 나눠줬더니 얘들이 먹어보고 뭐 괜찮네 이것도 맥주라는 것도 라고 하면서 맥주가 이제 중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거든요. 그게 독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전쟁 초반부터 개입을 해서 독일의 세력을 이렇게 뭐하고 있다고요?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당시에 중국 정부, 사실은 일본이 전쟁에 참전했었을 때 위안스카이가 아직은 안 죽었거든요. 아직 안 죽었을 때 위안스카이한테 나 독일을 다 밀어낼 건데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은 다 내 거다잉? 내가 밀어낼 거니까 다 내 거다잉? 그때 위안스카이가 뭐 그러던가 라고 구두상으로 수락을 했었던 거예요. 즉 일본은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중국 정부에게 21개주 요구를 해놨었던 겁니다. 언제? 1915년에 이미 해놨었던 거고 위안스카이가 죽기 전에 이거를 구두상으로 수락해놨어요. 구두상으로 수락해놨고요.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1919년도에 자 무슨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됩니까?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럼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었을 때 일본이란 나라가 자 여기 있는 독일의 이권을 뺏었고 그걸 포함한 각종 이권들 21개를 가져가겠다라고 중국한테 구두상으로 수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안스카이가. 근데 위안스카이는 뭐 죽었고 나중에 중국도 참전했네. 어머나. 그럼 중국도 승전국이고 일본도 승전국이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일본이 요구했었던 각종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은 21개 조항은 일본이 가져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중국에게 되돌려주는 게 옳습니까? 라고 국제사회가 고민하는 척하다가 다 누구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일본 편을 들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참여한 거고 중국은 뒤에 숟가락만 디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애들이 바라본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이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그건 아니죠. 뭔 강아지 같은 소리예요. 라고 시위를 벌이게 됐고 자, 이 시위가 결국은 전국으로 자, 뭐 되었다? 확산되었다. 그럼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 이게 바로 5월 4일 5.4운동이었었던 겁니다. 이 5.4운동은 어떤 걸 요구했었던 거냐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일본의 21개주 요구를 당장 뭐 해라? 당장 철회해라. 당장 철회하고 중국에게 반환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러한 나름대로 전국적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정권은 중화민국 안에 군벌들이죠. 그 군벌들 중에 자, 가장 컸었던 게 베이징 군벌 세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베이징 정부는 그러니까 베이징에 근거지를 둔 군벌 세력을 말합니다. 이 베이징 정부는 파리 강화 조약에 조인을 거부합니다. 민중들이 이렇게 저 들고 일어났는데 나는 여기다가 일본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서명할 수 없다라고 조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 어떻게 해요? 21개주 요구는 일본이 가져가요. 일본이 가져갔고
나중에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워싱턴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워싱턴 회의는 1921년도 미국이 주도한 회의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각 국가들은 해군의 함대를 보유량을 줄이자. 함대의 보유량을 줄이자. 왜냐면은 세계대전이 지금 벌어졌었을 때 함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전쟁 규모가 더 커진 거 아니냐.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대 보유량을 줄이자. 그러면 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군사력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았던 회의가 워싱턴 회의입니다. 워싱턴 회의.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묻진 않지만 동아시아에서 묻는데 이 워싱턴 회의의 본질은 이거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요. 1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어쨌든 미국도 승전국의 지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전쟁 중간에 참전해서 유럽에 대해서 자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후복고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유럽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유럽 문제에 관심을 막 기울이고 있다가 아시아 쪽은 어떻게 되고 있지? 쫙 둘러봤더니 일본이 이거 가져갔지 않습니까? 베이징 정부가 조인을 거부했지만 실제 이걸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에 대한 거의 독점적 이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이권들을 일본이 독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일본아 뱉어! 이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모여봐. 자 이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해군력을 감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은근슬쩍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 각종 이권들을 자 차지할 때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야 되지. 이때 또 뭐라고 얘기냐면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지 말자.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면 또 달라붙어서 세계대전이 될 거니까 중국에 대한 주권을 보장해주자. 독립을 인정해주자. 라고 착한 척하면서 대신 중국에 대한 각종 이권들을 뺏어먹을 때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자.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워싱턴 회의에서 그러시던지요. 라고 서명이 들어갔고 우리 세계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이겁니다. 세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21개조 요거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중국 베이징 정부가 조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서 철회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져갔었던 21개조 요구를 자 다시 갈게요. 일본의 자 21개조 요 숫자입니다. 자 21개조 자 요구를 여기에서 일부 자 뭐 시킨다? 철회시킨다. 워싱턴 회의에서 철회시켰다. 이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세계사에서는 군비 축소 회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군비 축소 회담. 어쨌든 자 5.4운동 이후에 정당이 자 설립이 되는데 이 정당이 설립됐을 때 순원이 다시금 무슨 당을 만드냐면 국민당을 만듭니다. 자 순원이 무슨 당을 만들었다? 국민당을 만들었다. 1919년도입니다. 됐죠? 이 순원은요 국민당을 2번 만듭니다. 국민당을 2번 만들었는데 자 신해혁명 잘 보세요. 신해혁명 직후에 한 번 만들었어요. 신해혁명은 1911년도고 요거는 1912년도에 한 번 만듭니다. 자 5.4운동 자 직후에 또 한 번 만듭니다. 자 1919년도에. 그러면 연도가 이건 또 같네요. 자 이때 순원이 만든 국민당. 이 국민당은 누가 해체시켰습니까? 위안스카이가 해체시켰죠. 다시 만든 겁니다. 둘 다 순원이에요. 순원인데 어찌됐든 연도 외우지 말고 위안스카이가 미안해요. 순원이 만든 국민당은 무슨 혁명을 주도할 수 없습니까? 신해혁명을 주도할 수 없죠. 신해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또 하나 무슨 운동을 주도할 수 없습니까? 5.4운동을 주도할 수 없죠. 예, 5.4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신해혁명 때 순원이 자 뭐요? 국민당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 출제가 될 건데 틀린 문장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5.4운동이 됐든 신해혁명이 됐든 국민당은 그 뒤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운동을 각각 뭐 할 수 없다?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거. 어쨌든 자 순원. 두 번째 간다라면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산당은 천도슈. 이 천도슈를 중심으로 해서 14명. 이 14명이 공산당 창당의 핵심 멤버거든요. 그런데 일단 천도슈만 선생님이 체크할 건데 천도슈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러네요. 뭐 있었죠? 신문화운동 보실래요? 신문화운동에서 핵심 멤버였었거든요. 천도슈, 후스, 루신. 그래서 천도슈가 신문화운동을 주도했고 무슨 당을 창당했다? 공산당을 창당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자 누구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군벌이 자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벌 시대거든요. 군벌 시대. 그럼 군벌 시대인데 이 순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군벌들을 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제안을 해서 몇 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거냐면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1924년 자 순원이 제안합니다. 순원이 제안했고 여기 있는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원의 이럴까요? 자,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자, 입당했다. 개인 자격으로 합류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디에? 국민당에. 그러니까 순원이 국민당이고 공산당과 이제 합작을 해서 합작이 이루어지는데 리다자오 당시에 리다자오라는 이 인물이 공산당원인데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이 된다면 하나의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배가 되려면 선장이 한 명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선장은 국민당이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배에 개인 자격으로 어쨌든 올라타서 합작의 형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사료에 보면은 이 리다자오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의 개인 자격으로 입당을 했으니까 이중 당적을 갖는 거예요. 이중 당적. 그래서 국민당에 합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합류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합작이 이루어지게 됐어. 그때 이거를요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하냐면 국민혁명이라고 표현해요. 리다자오 이름 지울게요. 국민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국민혁명. 순원의 와이프가 이제 회고를 남기면서 뭐라고 회고를 남겼냐면 우리 남편은 자, 2번의 혁명을 자, 시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한 번의 혁명은 성공했고 또 한 번의 혁명은 자, 결국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남기거든요. 그럼 한 번의 혁명은 뭘 말하는 거고요? 신의 혁명. 또 한 번의 혁명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국민혁명. 그러면 국민혁명이라는 걸 만들 때 누가 도와줬냐면 소련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도와주는데 황포군관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요. 황포군관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무슨 혁명군을 양성할 거냐면 국민혁명을 위한 자 국민혁명군을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혁명군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데 당시에 황포군관학교의 자 교장 티처를 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장제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무슨 혁명군을 지금 길러내고 있다고요? 국민혁명군. 왜냐하면 얘들이 군벌이니까 군인 줄이랴.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혁명을 위해서 국민혁명군을 양성하는데 그때 황포군관학교에서 이들을 양성했다. 이 학교는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무튼 자 계속 가볼까요? 얘들이 자 북벌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1926년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조심할 거는 여기에 있는 누가 죽었냐면 순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순원의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째 혁명은 완수하지 못했다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죽었냐면 1925년. 그러니까 몇 차 국공합작을 성사시켜 놓고 1차 국공합작을 성사시켜 놓고 결국은 25년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26년도부터 북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북벌이라는 게 지금 얘는 이 국민혁명군이 자 강남 지방에 있거든요. 그럼 강남 지방의 광동성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타도해야 됩니까? 군벌. 아니 선생님 군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최대 군벌이 누굽니까? 그렇죠. 최대 군벌이 바로 베이징 군벌이거든요. 베이징과 만주를 함께 장하고 있었던 장장님. 얘를 밀어내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 투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물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쓰죠? 북벌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언제부터? 26년부터. 그럼 이 북벌은 자 국민혁명군이 자 북벌을 하는데 시작했는데 북벌을 자 시작했다. 언제부터? 26년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요. 1927년도 4월 12일 날 이걸 4.12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 4.12 쿠데타가 뭐냐면 27년도 누구를 축출시키냐면 공산당을 자 축출시켜요. 공산당을 아웃시킵니다. 뭔 말이냐? 국공합작을 해서 국민혁명군이 함께 올라가는 중에 공산당원들은
자기 인기 관리만 하는 겁니다. 야, 나 공산당인데 말이야. 공산당인데 우리가 북벌하러 올라가잖아. 농민들아, 우리를 지지해줘. 우리 지지해주면 말이야. 나중에 너희들한테 토지 분배할게. 라고 하면서 계속 인기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벌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세력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선 다시 볼게요. 이 북벌은 자 누가 주도하는 거라고요? 장제스가 주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원이 죽었고 순원 다음에 국민당의 실권을 장제스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제스가 공산당을 축출시켰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4.12 쿠데타입니다. 그럼 그들을 축출시키고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이 장제스는 난징에 국민당 정부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요. 자, 국민당 정부라는 거를 자, 수립합니다. 1927년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자, 결국은 베이징을 장악합니다. 그럼 베이징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자, 뭐를 완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북벌을 완수했다는 얘기죠. 1928년도의 모습입니다. 됐죠? 그래서 1차 국공합작에서 국민혁명군이 올라가서 북벌이 완수가 되는데, 본격적 시작은 26년이고 완성된 시점은 28년인데, 중요한 건 그 중간에 누구를 축출시켰다는 거, 공산당을 축출시켰다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갈게요. 여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기에 공산당 애들이 축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 축출된 공산당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래 강남으로 내려갈 거예요. 강남의 루이진이라는 동네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공산당 대장정이라고 제목을 바꿔봅시다. 일단 내용은요. 축출당한 이 공산당 아이들이 자, 뭐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홍군이라는 자,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자, 홍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게 1927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무슨 혁명군에서 국민혁명군에서 축출당했고 축출당한 그들끼리 다시 군대를 만든 게 홍군입니다. 붉은색 군대 홍군을 만들었어요. 홍군을 조직했고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강남의 루이진 이 강남의 루이진이라는 동네에다가 이 지명입니다. 강남의 이제 루이진이라는 동네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 소비에트 정부를 자, 뭐 하게 되었다? 수립하게 돼요. 그럼 소비에트 정부라는 걸 수립하고 얘들이 뭘 하게 되냐면 토지 개혁이라는 걸 단행한답니다. 그러면 토지 개혁을 자, 단행을 하는데 농민들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왜? 무상으로 지주들 걸 뺏어서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해줬기 때문에 공산당 짱짱짱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공산당의 지지율과 공산당의 세력이 다시금 뭐 되는 거라고요? 커지는 거거든요. 자, 지도의 구조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국민혁명군이 자, 올라가다가 자, 뭐였습니까? 공산당을 축출시키고요. 베이징을 장악을 해서 자, 결국은 누가? 여기에 있는 국민당이 북벌을 완수했지 않습니까? 북벌을 완수했는데 이때 여기서 쫓겨나간 얘네들이 무슨 군을 조직해서? 홍군이라는 걸 조직해서 강남에 내려와 루이진이라는 동네에다가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어 놓고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럼 세력이 이렇게 커지죠. 세력이 커질 때 이 상황을 자,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누가? 장제스가. 뭐라고? 공산당 애들이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얘들이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당시에 국민당보다는 군사력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갑니다. 자,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럼 얘들은요. 계속 뭐 할까요? 추격을 합니다. 자, 이 공산당들이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일련의 사건.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산당 대장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가면 자, 국민당의 자, 뭐가 있었다고요? 탄압이 있었다.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공산당 아이들이 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공산당 대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연도는 34년에서 자, 36년까지입니다. 자, 34년에서 36년까지 공산당 대장정. 당시에요. 이 공산당의 어떤 그 피난이잖아요. 피난. 국민당이 이제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수십만 킬로미터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을 100이라고 본다면 그 100 중에 90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10%만 남습니다. 엄청난 자, 공산당의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놨어요. 뭔 말이냐면 도망다니는 이 바쁜 와중에 지금 3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34, 35, 36. 이 도망다니는 기간 동안에
농촌에 가가지고 농민들한테 자, 그 바쁜 농사철에 오히려 일손을 도와줍니다. 얘들이 어떻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식량 부족하면 약탈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촌의 농민들을 막 도와주면서 자, 이들한테 식량을 뭐 얻어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하소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국민당이라는 애들이 말이에요. 저희를 탄압해요. 우리 공산당 좋은 애들이거든요. 토지 분배하고 이거 좋은 애들인데. 그러면서 농촌의 농민들에게 공산당이라는 아이들은 아, 토지 분배를 해주는 애들이구나. 좋은 애들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자, 그러한 하나의 씨앗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농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요. 그럼 공산당 대장정은 공산당의 위기다. 위기인데 이번에는 몇 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거냐면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갑시다. 2차 국공합작은 1937년인데요.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시안 사건이라는 게 벌어진답니다. 1936년 자 12월 달인데요. 12월 달인데 이 시안 사건에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시안이 장안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럼 아까 대장정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공산당 아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난이라는 동네까지 올라가요. 화북지방의 예난. 그럼 여기까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시안이란 동네에 자 누가 왔냐면 장제스가 온 겁니다. 그래 고생한다. 너희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라. 여기는 공산당을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자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조금만 더 힘내라 라고 국민혁명군을 자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다독거리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겁니다. 이때 방문을 했던 장제스를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장항량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시안에서 장제스를 자 쿠데타로 감금시킵니다. 감금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제스님 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고 만주는 31년도에 일본이 장악을 해서 만주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주를 장악하고 일본이 세력이 계속 뭐 되고 있는데 자 주변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공산당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내부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 이들의 침략을 지금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세력 확장을 막는 데에 좀 더 주력해야 된다. 라고 회유 설득했던 사건. 이게 시안 사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무슨 대장정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산당 대장정은 어쨌든 중단됩니다. 중단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자, 중일전쟁이 빵 터집니다. 중일전쟁이요. 1937년 7월 달에 터지는데 7월 달에 전쟁이 발발이 되어서 이때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중일전쟁이 터졌고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몇 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2차 국공합작은 자, 1937년 자, 9월 달입니다. 9월 달. 자, 제가 몇 월 이거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순서 때문에 그럽니다. 12월, 이거는 36년이고요. 자, 7월입니다. 이거는 9월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즉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 이 두 가지가 몇 차 국공합작의 배경이다? 2차 국공합작의 배경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2차 국공합작 다음에 중일전쟁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중일전쟁 자체가 2차 국공합작의 배경입니다. 7월이고 이건 자 9월이죠. 그런 다음에 중일전쟁이 터졌었을 때 일본이요. 지금 난징을 자 뭐 하게 되냐면 점령하게 되는데 이 난징을 점령해서 난징 대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언제냐? 바로 1937년 12월 달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월 계산해 보십시오. 중일전쟁, 2차 국공합작, 난징의 점령, 난징 대학살. 그러면 난징에 도읍지를 뒀었던 게 뭐죠? 북벌을 하다가 장제스가 난징에다가 국민당 정부라는 걸 만들었죠. 그 국민당 정부가 수도를 뺏긴 겁니다. 수도를 뺏겼고 자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충칭으로 이렇게 옮겼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을 보면 2차 국공합작은 공산당은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냐면 여기 있는 예난. 아까 예난까지 올라갔죠? 예난. 그 다음에 자 국민당은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냐면 충칭. 그럼 얘들은 충칭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얘들은 예난에 근거지를 두면서 누구한테? 일본에게 저항하는 항일전을 전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1945년에 드디어 패망을 했네요. 그러면 일본의 패망
자, 일본의 폐마 1945년. 더 이상 이들이 자,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합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요. 이런 걸 체결합니다. 자, 쌍십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1945년 자, 10월 10날 됐죠? 10월 자, 10날 쌍십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은 자, 싸우지 않겠다. 우리 평화롭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중재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 쌍십 협정을 누가 파기하냐면 국민당이 파기합니다. 왜냐면 공산당과 국민당을 비교했었을 때 세력이나 군사력 자체에서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국민당이 훨씬 더 군사적 기반이 강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국민당을 밀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국민당이 자, 이거를 자, 뭐 하게 되었다? 파기합니다. 쌍십 협정을. 이걸 파기하고 따라서 무슨 내전이 벌어져요?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국공내전이 46년에서 49년도까지 자,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뒤는 좀 이따 볼 건데 일단은 이거 하나만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겼을 텐데 1차 국공합작에서는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이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2차 국공합작 때는 반군벌이라는 구호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1차 국공합작을 할 때 자, 무슨 혁명군을 만들었죠? 국민혁명군을 만들었죠. 그럼 이 국민혁명군은 공산당과 국민당들이 섞인 거죠. 그런데 북벌을 하는 도중에 4.12 쿠데타가 벌어졌죠. 그럼 1927년도에 4월 12일 날 4.12 쿠데타 내용은 장제스가 공산당을 축출시킨 겁니다. 그럼 축출당한 그들이 무슨 군을 만들었죠? 홍군을 만들었죠. 홍군. 그럼 얘들은요. 그냥 무슨 혁명군이라고 불려져요? 여전히 국민혁명군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국민혁명군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해져 있는 상태의 국민혁명군이고 27년 이후부터는 공산당이 홍군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고 얘들은 그냥 국민혁명군. 여기에는 국민당원들만 있는 거죠. 아무튼요. 2차 국공합작으로 들어오면 2차 국공합작에서는 자, 2차 국공합작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홍군이 이렇게 국민혁명군에 편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에서는 홍군들이 국민혁명군에 자, 편입이 된다. 결론.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군벌이란 단어는 몇 차 국공합작 때는 보일 필요가 없다. 2차 때는 보일 필요가 없다. 왜? 1차에서 자, 이미 북벌은 완수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홍군. 이게 중요한데 홍군이란 단어는 몇 차 국공합작 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1차 국공합작 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홍군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게 2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12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사료에서 1차인지 2차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데 그중에 홍군이라는 단어가 뜨면 얘는 2차인 겁니다. 됐죠? 1차 때는 홍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하나만 정해봤고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자, 무슨 내전이 벌어졌다? 국공내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승리하느냐? 자, 여기 있는 공산당이 승리한답니다. 국민당은 자, 패배했는데 당시에 이 국민당은 어디로 가냐면 타이완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정부를 만든다? 타이완 정부, 대만 정부를 만듭니다. 이 타이완 정부, 대만 정부, 얘의 국호가 뭐냐면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그럼 공산당은 자, 본토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얘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이 요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되는 겁니다. 타이완은 중화민국. 아무튼요. 이 국공내전에서요. 사실은 초반에 누가 우세했냐면 국민당이 우세했거든요. 국민당이 초기 주도권을 쥐고 주요 도시, 만주, 자, 화북지방 이 일대를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엄청나게 지금 위기이고 곧 전쟁이 끝날 것처럼 자,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 국민당이 우리 다 이겼다. 막 이런 자신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 뭔 말이냐면 이 당시에 국공내전 때 누가 도왔냐면 미국이 도왔거든요. 미국이 도왔는데 이 미국이 지원해주는 자, 군사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착복을 해먹어요. 왜? 전쟁에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어차피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니까. 그런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겠다라고 화폐를 남발을 합니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민중들의 불만이 커지죠. 그러면서 서서히 국민당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죠.
반면에요. 공산당은 엄청난 위기여서 농촌 외곽 지역으로 완전히 밀렸어요. 농촌 외곽 지역으로 완전히 밀렸는데 앞에 있던 공산당 대장정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토지 분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인기 관리를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요.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 토지 분배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서서히 지지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 전쟁은 역전돼 버립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공산당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자 이렇게 수립이 됐답니다. 시험 문제 여기는 안 나오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계속 여러분들은 이어서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자, 연도는 1949년도겠죠? 이때요. 이때 자 여기에 무슨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냐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럼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1958년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58년도 대약진 운동 누가 주도했냐면 마오쩌둥이 자 주도합니다. 그럼 마오쩌둥이 주도했었던 대약진 운동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자 보실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었을 때 주석으로 누가 올라오냐면 마오쩌둥이 올라와요. 마오쩌둥이 주석으로 올라왔고 여기에서 자 무슨 개혁을 하느냐?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럼 토지 개혁을 했었을 때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줍니까? 네, 나눠줍니다.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데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뭐야 약속한 거니까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가요. 1953년도에 하거든요. 그럼 1953년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냐면 합작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럼 합작사라는 기구는 집단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농촌 공동체 조직입니다. 뭐죠? 집단 농장.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로 가자 이거거든요. 토지 개혁을 분명히 해서 농민들한테 토지를 줬잖아요. 토지를 줬어요. 줬는데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나눠줬는데 이제 갑자기 뭐라 하는 거예요? 53년부터 집단 농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약간 이거 뭐지? 줬다가 다시 뺐나? 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정부가 이 합작사를 개편하는 겁니다. 합작사를 개편하는데 이 마오쩌둥이 여기 있는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합작사를 무슨 공사라고 개편하느냐? 인민공사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대약진 운동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경제개발 다 써야 되나? 자,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1차가 끝났죠. 1차가 끝나고 2차니까 5년이니까 5년 더 했으니까 58년이죠. 됐죠? 58년. 그래서 58년도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여기에서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 합작사를 무슨 공사라고 개편하냐면 합작사를 인민공사라고 개편해요. 그럼 인민공사라고 개편하고 집단 농장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냐면 농촌 공동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집단 농장을 이렇게 확대시켰다? 문제는 민중들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한답니다. 민중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아, 공산당 이거 나쁜 애들이네. 무슨 말이냐? 토지 개혁을 했을 때 무상으로 줬어. 근데 집단 농장으로 서서히 바꿨어. 그래서 이때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시켜 버렸죠. 무슨 운동에서? 대약진 운동에서. 그럼 대약진 운동은 결국은 실패한 운동이 됩니다. 실패한 운동이 되는데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련의 원조 중단. 그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요. 1956년도에 소련의 집권자 중에 후르시초프가 있었는데 이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선언이라는 걸 이때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공존선언 이후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념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그러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소련을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련이 뭐야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서로 짱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로 이제 짱을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이때 중국이 소련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소련의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련의 원조 중단은요. 대약진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56년도에 갈등이 시작되어서 58년도에 그래? 네가 안 도와줄 거야?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그런데 대약진 운동은 소련의 원조가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실패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원조 중단은 대약진 운동의 배경이기도 하고 실패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인민공사를 개편해서 집단농장을 확대시켰을 때 민중들이 외면을 합니다. 민중들이 싫어하죠. 왜? 토지를 주었다가 다시 뺏는 느낌이니까. 또 하나는 이 대약진 운동 때 무리한 집단화가 하나의 실패 요인이고 또 하나 뭐냐면 비과학적 생산 방식.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요. 무조건 많이 심으면 작물이 수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물들은요. 씨앗을 너무 촘촘히 심어요. 너무 촘촘히 심으니까 나중에 쭉 자랐을 때 줄기, 이거 열매, 이것들이 햇빛을 못 받아요. 줄기가 너무 왕성해져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자, 이런 비과학적 생산 방식.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참새 쫓기. 그러니까 이 농작물들을 참새가 와서 자꾸 갉아먹으니까 농민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깽가리 치고 있는 겁니다. 참새가 접근하면 깽가리 쳐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참새를 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참새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병충해. 해충들을 잡아먹는데 참새를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해충을 잡아먹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들을 오히려 해충들이 다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 또 비과학적 생산 방식. 여기에 하나 더 있다라면 재래식 용광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기계식 막 이런 걸로 용광로, 철광 산업을 하는데 소련이라든지 이러한 서양의 국가들의 어떤 그 중공업을 10년 안에 따라잡겠다라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재래식 용광로를 남들은 다 기계로 하고 있는데 재래식 용광로를 수십만 개를 전국 각지에 설치합니다.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비과학적 생산 방식 됐죠? 그 다음에 무리한 집단화. 소련의 원조 중단,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약진 운동은 실패. 그럼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여기 있는 누구요? 마오쩌둥. 이 마오쩌둥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실각을 한 다음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집권자들이 권력을 잡는데 누가 있냐면 덩샤오핑. 또 하나 류샤오치.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이들이 이제 실용주의. 그럼 이들은 뭐 한 거냐면 아까 농민들이 왜 외면했습니까? 농민들이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점진적인 공산을 가자. 이게 이제 실용주의. 점진적 공산화로 가자. 농민들을 공산주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시킨 다음에 설득을 시키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공산화를 가야 된다라는 점진주의 노선을 추구했던 이게 바로 덩샤오핑과 류샤오치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마오쩌둥은 아니다. 아니다. 실패의 요인은 여기에서 민중들의 외면? 그딴 건 부수적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반대파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공산화에 대한 반대 세력들, 그들이 결국은 공산화를 방해했고 이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그럼 대약진 운동에서 이거를 진행을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반대파들을 누를 힘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마오쩌둥이 생각한 거는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의 요인은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문화대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병을 조직하게 되냐면 홍위병이라는 걸 조직해요. 이 홍위병이라는 거는요. 이 어린 10대, 20대 초반에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그들을 사상교육을 시켜가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이제 주입시키고 군사 조직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거 어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위병은 숫자가 4,800만? 4,500만?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00마리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전체 인구, 전국 인구와 맞먹을 정도의 규모의 군사력을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무슨 파들을? 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고 결국은 중국에 무슨 화에 성공한다? 공산화에 성공을 해요.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합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할 건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전통 문화를 파괴했다. 그 다음에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합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부정했다 이럽시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공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래 우리를 문화대혁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도한 겁니까? 마오쩌둥이 주도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완전한 무슨화가 됐다? 공산화가 됐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마오쩌둥이 죽었습니다. 자, 76년도에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무슨 대혁명은? 문화대혁명은 중단이 됩니다. 그럼 문화대혁명이 중단이 됐었을 때 이번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덩샤오핑이 다시금 등장하는데 이 덩샤오핑은 흥묘론 백묘론을 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흥묘론 백묘론은 1978년부터 주장이 됐는데 무슨 뜻이냐면 흑, 검은색, 묘, 고양이, 백, 하얀색, 묘, 고양이. 그럼 검은색 고양이, 하얀색 고양이 이런 뜻입니다. 고양이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즉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고양이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쥐새끼만 잘 잡으면 되죠.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완전한 자 공산화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하게 침체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효율적이다. 즉 생산 의욕이 계속 저하가 되거든요. 그럼 생산 의욕 이것들이 계속 저하되면서 뭐가 부족해지냐면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 자 부족해진답니다. 뭔 말이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자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돌아오는 배급량이 똑같다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능을 볼 건데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시험지 결과는 모두 다 시험에 응시만 하면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아무도 공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배급량이 똑같다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산 의욕, 근로 의욕이 저하가 되고 그 결과 생필품이 부족해지게 되고 경제는 계속 낙후가 됐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은 흥묘론 백묘론을 외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구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무슨 정책? 개방 정책이라는 거를 자 펼치게 되죠. 이게 바로 흥묘론 백묘론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국의 시장 경제가 자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자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80년대 말에 학생들이요天安문 광장에 모여서 1989년天安문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 운동을 할 건데 이天安문 광장에서 자 6월 4일인데 민주화 운동 지금도요 여러분들 중국은 공산당 일당입니다. 정당이 하나뿐이 없어요. 공산당 일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얼마 정도 되냐면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중국 전체 인구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공산당원들이고 그들이 정치적, 자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학생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왜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가지?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무슨 재산을 부정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방정책을 통해서 무슨 재산을 받아들였습니까? 사유재산, 즉 시장경제를 지금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라면 정치에 있어서도, 즉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경제를 수용했다라면 자본주의가 수용되었을 때 학생들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였었다라면 어차피 공산당의 핵심은 사회재산 부정인데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지. 정치에 있어서도 공산당 일당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당 일당이 아니라 다당제 그리고 민주화로 가자라는 운동이 천안문 사태인데 이거를 결국은 자 뭐합니까? 무력 진압하게 되죠. 자 무력 진압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은 뭐한 상태다? 공산당 일당입니다. 실제요, 여러분들 이天安문 사태 이게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天安문 민주화 운동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天安문 사태,天安문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天安문이 천안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요, 중국 공산당이 언론을 완전하게 통제합니다. 언론을 완전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天安문 사태 이거 자 6월 4일 이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안 되는데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무슨 운동이라고 지그들끼리 만들었냐면 5월 자 32 뭐죠? 5월 31일에다가 사도하니까 5월 35일 자 운동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자 검색어를 만들었죠. 아무튼요.天安문 자 사태 민주화 운동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가게 되면은요.
2008년도에 무슨 올림픽이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을 때 전 세계가 중국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자 누가? 티베트 쪽들이 자 뭐를 했냐면 독립 시도를 했는데 독립운동에 시도를 했는데 자 결국은 여기서 무력으로 중국이 이들의 독립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요. 자, 교재에서 와, 맞네요. 신문화운동. 자, 53쪽입니다. 자, 53쪽에 신문화운동. 사람 이름 밑 찍을게요. 기억번에 천두시, 후스, 루신. 그 다음에 신청년이란 잡지 밑 찍으시고요. 리을번 밑 찍으십시오. 리을번. 나름대로 의식성장. 자, 이때 오사운동 배경 조그맣게 발표하시고요. 오사운동 배경 발표하시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더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21개 조항을 가져갔다더라. 이걸 철회시켰던 건, 반환시켰던 건 뒷장 넘어가면은 워싱턴 회의. 참고로 보시고요. 국민혁명으로 가려가시게 되면 정당 이름에 국민당, 그 다음에 공산당 확인하시고요. 밑에 1차 국공합작에서 순원이 자 요거를 뭐였다? 제안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혁명군을 양성해서 올라가는데 순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장제스였었다. 왜? 순원은 25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북벌은 26년도부터입니다. 네, 쭉쭉 읽어보시고요. 올라가는 도중에 공산당은 축출됐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공산당 대장정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 루이진에 뭘 만들었다?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산당 대장정은 공산당을 국민당이 탄압했었던 자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건데 배경 발표하십시오. 시안 사건과 중일 전쟁.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탐구들은 3번 발표하십시오. 거기에 파란색으로 빗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태평천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발표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탐구들은 4번도 조그맣게 발표하시고요. 탐구들은 5번은 별표는 필요 없고요. 옆에 사진 자료에 보면은 금능제조국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냥 무기공장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공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양모운동에 대한 어떤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탐구들은 6번 왕별표하시고요. 뒷장에 탐구대로 7번 왕별표하시고요. 탐구대로 8번, 탐구대로 9번, 탐구대로 10번 왕별표 하십시오. 전부 다 하나씩 기출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읽었을 때 이게 아하 태평천국 운동이군. 아하 이게 변법자가 운동이네. 의화단 운동이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실제 나왔었던 거고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1번의 21개 지요구는 제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탐구대로 12번 별표하시고요. 탐구대로 13번 요거는 8.1선언이라는 게 세계사의 기출인데 대장정, 공산당 대장정이 34년부터 36년까지란 말이죠. 그 중간에 35년도에 공산당 애들이 계속 지금 추격을 피해서 즉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도망가고 있는 중에 8월 1일 날 8.1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야, 형제는 말이야. 형제는 집안에서 싸울 수 있지만 외부의 공격이 나타날 때는 잠시 싸움을 멈추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당한테 일종의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 그만 좀 때려라. 일본의 세력 확대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일본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잠시 손 잡는 게 어때? 라고 일종의 제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산당 대장정 중에 있었던 선언문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중국의 공산화와 자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요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 마오쩌둥, 덩쇼핑, 마오쩌둥, 덩쇼핑 그리고天安문 사태. 마덩마덩 텐 이렇게 갑시다. 마덩마덩 텐 뭔 말인데요? 마오쩌둥이 무슨 운동했죠? 대약진 운동했죠. 성공했나요? 실패. 실패하면서 실각했죠.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자인 누가 왔죠? 덩쇼핑. 근데 덩쇼핑 말고 누가 있었죠? 류샤오치. 사실 류샤오치가 나와요. 류샤오치도 처음에 나오는데 쌤이 라임을 맞추려고 자, 예, 덩쇼핑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덩쇼핑, 마오쩌둥. 그럼 여기서 뭐 한 거죠? 무슨 대혁명? 문화 대혁명.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 겁니까? 여기에서 개방정책, 흑묘론, 백묘론, 그리고 나서天安문 사태. 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현대사는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뭐라고요? 마덩마덩 텐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마오쩌둥, 덩쇼핑, 마오쩌둥, 덩쇼핑,天安문 사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방정책. 됐죠? 대약진운동의 인민공사라는 거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에 별표하시고
밑줄 그십시오. 5번도 밑줄 그을까요? 홍위병. 홍위병이란 단어. 홍군이란 단어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홍군도 공산당이 만든 건데 그거는 1927년에 만든 겁니다. 홍군은. 자, 밑에 흑묘론 백묘론에서 개방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내용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요. 천안문 사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에 있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게 천안문 사태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흐름만 잡으시고요. 집권자에서 여러분들 거기 뭡니까? 장점인 오른쪽에 후진타오, 시진핑 이들은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 않습니다. 탕후더러 14번은 자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5번도 읽어보십시오. 중국이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려질 만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자 이러한 생산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려지는데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부정적인 측면은 그건 뭡니까? 예, 환경오염. 됐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따른 어떤 중국 내부에서의 빈부격차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간 될 때 읽으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후르시초프 어쩌고 중소 간의 이념 및 영토 분쟁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을 거고 왼쪽에 후르시초프를 별표하시고 밑줄을 1956년도 밑줄 그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후르시초프에서 쿠바 미사일 기지 철수 62년 밑줄 그십시오. 자, 베를린 장벽을 건설할 때, 자, 베를린 장벽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소련이고요. 그러니까 이 후르시초프가 그거를 주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어쨌든 두 가지 56년과 62년 사건 밑줄으시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시간 될 때 한 번만 읽어두십시오. 직접 출제되진 않지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대학 진운동의 어떤 실패 혹은 배경 이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뒤에 확인 문제들이 쭉 있을 겁니다. 65페이지까지. 자, 직접 다 점검을 하시고 중국사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서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 먼저 바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